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축하하는 자리에 오직 나만이 빠져 있는 순간 말입니다. 나도 분명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남편의 아내이고 손주의 엄마인데 유독 내 자리는 준비되지 않은 듯 지워져 버린 경험. 그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의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날에 벌어진 한 가정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김서연 주인공 며느리은 이날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순 여사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아침부터 집안은 떠들썩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는 케이크와 커다란 선물 바구니를 들고 일찍부터 찾아왔고, 둘째 시누이도 엄마의 머리를 곱게 말아주며 엄마, 오늘 진짜 예순처럼 보이세요?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북적이며 웃고 떠드는 거실에서 유독 서연만은 부엌 구석에 앉아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돌이가 지난 아들 민호가 전날 밤부터 열이 올라 밤새도록 안아주느라 그녀의 눈은 퀭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아기천을 손빨래에 널고 아이가 먹을 미음을 끓이며 시끌벅적한 집안 분위기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시간은 어느덧 오후 5시 가까이. 시계 바늘을 확인한 서연은 결심하듯 또 아이를 안고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 잔치인데 며느리인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남편 이준호가 차 키를 손에 쥔 채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채는 이미 가족들이 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은 채 다가가자 준호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지금 아기를 왜 데리고 나와? 어디 가려고? 나도 같이 가려고 했지. 아무래도 어머님 잔치인데 며느리가 안 가면 좀 그렇잖아. 그러나 준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안 돼. 애가 아직 열이 있는데 식당 데려가면 울고 보채면 민폐잖아. 게다가 예약한 자리도 인원수 딱 맞춰 놨어. 네 자리는 없어.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리도 없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갈아입지도 못한 채 아이를 꼭 안은 모습 그대로 서 있었죠. 그때 단정하게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미순 여사가 현관을 지나며 무심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애 잘 보고 있어. 너도 집을 지키는 게 한몫 타는 거야.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역할, 분담을 고지하듯 당연하게 내뱉은 지시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심지어 준호는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를 올리며 우리 가족 어머니 칠순 축하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며느리 김서연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얼어붙게 한 건 남편의 말과 시어머니의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의 처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무엇일까? 아내일까? 며느리일까? 아니면 그냥 아이 돌보미일까?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단순히 한 자리를 놓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집안의 모든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 여운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쪽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자신만이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눕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열 때문에 붉어진 아이의 얼굴이 창가로 스며든 노을빛에 잠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잠금 화면을 밀자마자 남편 이준호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가족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요. 그 아래에는 커다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시어머니, 박미순 여사, 옆에 선 큰아주버님 부부, 둘째 시누이, 조카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 본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나만 없다. 댓글에는 지인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와, 가족 분위기 너무 좋아 보여요. 어머님 진짜 젊어 보이신다. 그중 한 댓글이 서연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대답. 봐야 해서 집에 있어요. 단 4글자. 집에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일지 몰라도 서연에게는 그것이 차디찬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한 줄은 마치 그녀가 가족의 자리에 끼지 못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댁에서 좋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명절 음식 준비를 도맡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취향을 맞추며 집안 행사에서 늘 뒤에서 움직였던 자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사진 속에서, 기록 속에서 빠져있던 자신. 그제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가족의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단지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챙기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고갈된 듯 가슴 한쪽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된 거지? 아이가 옆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크게 울려 퍼져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강한 목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일 때 김서연의 집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열기와 엄마의 차가운 침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는 단지 한 끼 식사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 가족의 틀 안에서 지워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칠순 파티는 여전히 화려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서연의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 민호는 고열로 지쳐 작은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서연은 그 곁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빈 듯 초점을 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남편 이준호가 올린 사진이 반짝거렸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다는 문장, 그러나 금모두 안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내 자리가 없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옷장문을 열어 아기 민호의 옷 몇 벌을 조심스럽게 접어넣고 기저귀와 분유통도 챙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겨우 두세 벌의 헐렁한 옷만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두었던 온라인 판매 수익을 모은 작은 봉투도 꺼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서연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나 바로 이 아이가 있었기에 이제 더 이상 무너져 내릴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엄마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걷게 될 테니까요. 모든 짐을 챙긴 뒤 서연은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눌러 적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 생신 잔치를 즐겁게 보내세요. 나와 민호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친정으로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잘 지낼 겁니다.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남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민호를 조심스레 안아 올린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웃음을 꾸며내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부엌에 놓인 반찬통, 거실 구석에 쌓인 장난감,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모든 것 속에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치 커다란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 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길게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고 늦은 밤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늘함조차 서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만큼은 그 무게가 삶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몇 분 뒤 낡은 흰색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짐을 실어주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본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그 집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서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살 거야. 엄마가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하녀도 아니란 걸 꼭 보여줄게.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택시는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 특유의 냄새, 습한 흙 냄새와 오래된 기와집에서 풍겨 나오는 장작 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서연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택시가 멈추자 숨을 고르며 내렸습니다. 낮은 지붕의 집, 벽돌 사이사이에 이끼가 끼고 대문 옆에는 오래된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어머니 윤정희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호는 또 열이 난 거니?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흐느끼는 딸을 본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오래된 부엌에는 여전히 친근한 된장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를 눕힌 서연은 부엌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끓여 컵에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말 안 해도 한다. 네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엄마 눈에는 다 보였다.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댁에서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목소리를 높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네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야.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너무 오래 참으니까 그 사람들이 네 목소리를 잊어버린 거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올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 민호는 다행히 곤히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시댁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소한 그녀를 가족으로 맞아주는 온기가 있었고 그 온기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다짐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친정집에서의 삶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김서연은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도 그녀에게는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윤정이가 죽을 끓여주고 서연은 아이 민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늘 허겁지겁 먹다 치워야 했던 식탁과는 달랐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서도 함께 먹는다는 감각이 서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도 서연은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서연은 과거에 잠시 운영했던 온라인 아동복 판매 계정을 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쓸데없는 일, 뒷일이라며 무시당했지만 그녀에게는 작게나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몇 년간 멈춰 있었던 계정은 먼지가 쌓인 듯 썰렁했지만 서연은 새로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정성스레 상품 설명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띵동 하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문 입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이를 재운 뒤 조심스럽게 첫 주문 상품을 포장했습니다. 작은 옷 한 벌을 곱게 접어 상자에 넣고 송글씨로 짧은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포장을 마치고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내려놓는 순간 서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단지 집안일이나 아이 돌봄으로만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나 자신으로서요. 어머니는 그런 딸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웃으니까 집안도 환해진다.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서야 하는 거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듣지 못했던 오직 자신을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민호 역시 친정집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아주면 해맑게 웃었고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이전보다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도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물과 침묵 속에 갇혀있던 서연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주문 알림이 울리고 포장할 상자가 늘어날수록 그녀의 어깨는 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미소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김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민호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지낼 때는 사소한 소리에 쉽게 놀라 울음을 터뜨리던 민호가 이곳에서는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 윤정이의 품에 안기면 해맑게 웃었고 낮잠도 깊게 자곤 했습니다. 아이가 밤새 뒤척이지 않고 곤히 자는 모습을 본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집이나 번듯한 가족 모임이 아니구나. 엄마가 평안해야 아이도 평안한 거구나. 그동안 서연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희생해 왔습니다. 아이가 아빠, 할머니, 친척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호는 오히려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울상짓지 않고 억눌린 채 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민호가 블록 장난감을 쌓아 올리다 무너뜨리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아이와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 아이의 웃음을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먹는 동안 뒤에서 눈치만 보며 서 있던 자신. 그러나 친정집 식탁에서는 아이와 함께 앉아 밥을 뜨고 맛있지? 하고 말을 건네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서연에게 가장 큰 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여자가, 엄마가 한 인간이 존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아이가 곤히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서연은 깊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많은 사람 속에서 엄마가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집일지라도 엄마가 웃으며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서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잉 비칠 엄마가 존중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김서연이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 이준호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혹시라도 남편이 직접 찾아올까 싶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정작 도착한 건 단 한 통의 짧은 문자뿐이었습니다. 잔치 한번 빠진 걸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불과 한 줄. 그 안에는 서운함도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선택을 단순한 생떼 정도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준호에게 있어서 아내의 부재는 그저 잠시의 불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지며 SNS에는 가족이 있어 든든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만 함께하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 맞아주었고 아이 민호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져 있었는데 이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등조차 켜지지 않은 어두운 거실, 조용히 멈춰 있는 식탁 위의 그릇들. 며칠 동안 홀로 집에 머무르자 그는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아기 장난감을 보며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로 안 돌아오는 건가? 그제야 그는 아내가 남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나와 민호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호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치부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상처와 무시 끝에 결심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는 전화를 걸어보려다 망설였습니다. 혹여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혹은 더 차갑게 거절당하면 어쩌지. 마음은 불안했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그의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짧은 문자 하나만을 더 보냈습니다. 민호는 괜찮아? 그 짧은 안부조차 서연에게는 공허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없는 집이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가족김을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의 침묵 끝에 결국 이준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아내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도록 기다린 후에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예전처럼 억눌린 체념이 아닌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날 네가 같이 가고 싶어 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 쉽게 말했어. 애 핑계대면서 사실은 그냥 귀찮았던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준호 씨.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미 내 자리를 떠났어.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지쳐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이번엔 정말로. 며칠 후 시댁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친정에 머무르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는 마음속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 박미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이번에도 안 왔네. 애 좀 본다고 가족 행사도 빠지고 참 버릇없다니까.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빠진 건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거예요. 집안일, 아이 돌보는 거 다 혼자 감당하면서도 한 번도 가족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이번 생일 잔치도 마찬가지였고요. 순간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큰애 형 부부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시누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가 지금 나랑 맞서겠다는 거냐?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서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제 아내가 더 이상 그림자 취급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가족이라면 최소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자리를 대신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이제야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믿어.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네가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아.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번엔 정말. 며칠 뒤 다시 모인 가족 자리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박미수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집안일에는 얼굴도 안 비치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게 말이 되니? 그게 바로 집안 갈라놓는 짓이지. 옆에 앉아있던 큰형 부부와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형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박미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괜히 두둔하니까 저 여자가 더 기고만장해지는 거야. 이제는 집안 체면까지 구기고 있잖아. 그 말에 준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번에는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무슨 소용이냐?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이 어수선해졌는데 차라리 팔아버리고 각자 흩어져 사는 게 속 편하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일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미수는 친척들에게도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래야 다들 공평하지. 내 집안은 내가 정리할 거니까 누구도 불평 못하게. 겉으로는 공평하게 나누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서연과 민호가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끝까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작은 온라인 가게를 통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아프게 다가왔지만 더 이상 자신을 부정당하는 공간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두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어머니의 선언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의 경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진짜 집을 팔겠대. 아마 널 완전히 잘라내려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며느리 서연을 끝내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지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시어머니 박미순이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인은 심한 저혈압과 영양 부족. 의사는 식사를 거르면서 더위 속에 오래 움직이신 게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운 박미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창백해진 얼굴, 힘없이 떨어지는 숨결, 한때 자신에게 차갑게 말만 던지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해 보였습니다. 박미순이 눈을 살짝 뜨더니 서연을 보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에 있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 안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는 차마. 순간 박미순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병원에 머물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간호사가 오기 전까지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미음을 끓여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아이 민호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지쳐 쓰러질 듯 하면서도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간혹 깨어난 박미수는 믿기 어렵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니? 난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서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으셔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고 민호의 할머니이십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박미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동안 권위로만 가족을 붙잡으려 했던 자신이 정작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밀어내왔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박미수는 작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두 마디 속에 담긴 진심을.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건 권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어머니도 이제 조금은 알게 되신 것 같다. 박미순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준호는 결심한 듯 서연에게 말했다.
당분간 어머니를 우리랑 같이 지내게 하자. 비록 방이 좁아도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해. 그리하여 세 사람과 아기 민호는 친정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작은 창문이 전부인 곳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욕실 타일에는 금이 가 있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이전에 없던 온기가 퍼져 있었다. 아침이면 서연이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고 준호는 민호를 안고 밖에 나가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시어머니 박미수는 방 안에 앉아 아기가 옹알거리는 모습을 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되라. 지시만 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색함이 있었다. 방이 좁아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공간 덕분에 서로의 표정과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이밥솥에서 갓 나온 김이 가득 찬 작은 상 위에 된장찌개와 달걀말이가 올려졌다.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집은 좁아도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참 따뜻하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보여주기식 사진이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박미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다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사과의 말도 큰 제스처도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오랜 세월 처음으로 느껴보는 작은 인정의 표시였다. 밤이 되면 민호가 잠든 후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호흡을 들으며 잠들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사이로 달빛이 새우며 들었고 그 빛 속에서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크고 번듯한 집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구나. 누가 곁에 있느냐가 집의 의미를 결정짓는 거지.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의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작은 월세방에서의 생활은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작은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먼저 남편 이준호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텔레비전만 보거나 휴대폰을 붙잡고 있던 그가 이제는 서연 옆에 앉아 저녁 준비를 도왔다. 칼질이 서툴러 양파를 삐뚤빼뚤 썰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맛은 조금 떨어져도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민호를 씻기는 일도 더 이상 서연 혼자의 몫이 아니었다. 준호는 퇴근 후 곧장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작은 욕조에서 장난을 치며 씻겨주었다. 물이 사방으로 튀어 바닥이 흥건해졌지만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아빠의 서툰 자장가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놀라운 건 시어머니 박미순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말수가 적었지만 점차 그녀도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이 저녁상을 차리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조각이 부서지자 예전 같으면 조심성도 없다고 꾸짖었을 그녀가 이번에는 달랐다. 괜찮다. 오래된 그릇이었는데 뭐 새로 사면 되지. 서연은 순간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날선 기운이 없고 오히려 조금은 부끄럽고 따뜻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서연이 민호를 재우느라 식사를 늦게 하게 되었을 때 박미순이 남은 반찬을 대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애 보느라 힘들지. 식어도 먹어. 네가 굶으면 애도 힘들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뻐근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의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작은 공간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마주해야 했다. 준호는 매일 작은 행동으로 아내에게 미안함을 갚아나갔고, 박미수는 서연을 단순한 아이 보는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연 역시 깨달았다. 사람이 변하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쌓임 때문이구나. 비록 아직 모든 게 완벽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월세방에서 함께 지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어느 주말, 준호는 조심스레 제안했다. 오늘 저녁 우리 세 식구랑 어머니까지 같이 밥상 한번 차려볼까? 예전처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가족끼리.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작은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전, 그리고 박미순이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올려졌다.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잔치보다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을 시간이 되자 준호가 의자를 끌어 서연 쪽에 놓았다. 여기 앉아. 이번엔 끝까지 함께 먹자. 서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결혼 후 오랫동안 그녀의 자리는 늘 부엌이었다.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가 먹고 난 뒤 뒤처리를 하며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오늘 그녀 앞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남편과 아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박미수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서연의 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었다. 먹어라. 요즘 살 빠진 것 같더라. 그 순간 서연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것은 화려한 사과도 길게 늘어놓는 변명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이었다. 민호는 기분 좋게 젓가락을 휘두르며 말했다. 엄마,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내 몫의 밥을 먹고 내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식탁에 함께 놓인 밥그릇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단출한 밥상 위에는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존중과 자리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서연은 아이 민호를 재우고 난 후 작은 마룻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고요를 채웠다. 그녀는 지난 7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면서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시간,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늘 자리를 비워야 했던 순간, 그리고 생일 잔치날 홀로 아이와 집에 남겨졌던 그 저녁,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저렸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길이기도 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수 있지.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옆방에서는 준호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일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무심하게 휴대폰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함께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미순 역시 여전히 완벽히 변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며느리를 집안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이 민호의 웃음소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딘가 불안에 떨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환하게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그것이 서연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위로였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행복은 큰 집도 화려한 잔치도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야. 그 순간 서연은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옆에 누웠다. 민호의 작은 손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꼭 감싸쥐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엄마이고 아내이며 동시에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작은 방 안,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김서연의 삶은 시어머니 칠순 잔치날 홀로 집에 남겨졌던 그 순간부터 크게 달라졌다. 그날은 잔치 자리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며느리의 자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날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린 대신 오히려 새로운 힘을 불러왔다. 서연은 처음으로 나는 가족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새 삶은 부족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남편 준호는 처음엔 아내의 부재를 가볍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 앞에서 아내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며 진짜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갔다. 시어머니 박미순 또한 병원에서 쓰러지고 며느리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람을 붙잡는 건 권위도 재산도 아니며 오직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나누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웃음 속에서 서연은 깨달았다. 행복은 화려한 집이나 잔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순간에 깃든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잃어버린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아내이자 엄마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그렇게 서연은 마침내 그림자에서 벗어나 가족의 한가운데에 당당히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여성들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당신은 결코 그림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이기 전에 당신 자신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